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백년산 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대치동 부동산 마트 이우정입니다. 압구정 소나무 이주용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인데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열흘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이 모여서 지난 2020년을 한번 돌아보고 또 2021년에 대해서 가볍게 의견을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참 다사다난하고 혼란이 많았던 정말 혼돈의 시기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부동산 시장에 중요했던 키워드를 한두 마디씩 한번 먼저 꺼내볼까요? 박정희 대표님은 올 부동산 시장 딱 하면 떠오르는 단어, 키워드가 어떤 게 있으세요? 8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임대차 3법 시행. 네네.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그 후유증이 정말 심하게 나타났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어디서든지 한번 떠올려봐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억 3천에 맞춰졌던 전세가가 7억 3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들을 발생하게 했죠. 4억 3천에서 7억 3천이 올라갔으면 4억 3천에서 3억이 오른 거네요. 3억 올랐죠. 60%, 70%? 그 정도라고. 그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죠. 아파트는 어때요? 음마 아파트는 100% 올랐어요. 100%. 5억 하던 게 네. 지금 10억 5억 하던 게 10억. 10억이 넘었나요? 아직 안 됐나요? 넘었어요. 넘었어요. 넘은 것들도 그럼-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평균 10억 정도 선에서 11억 전 거래가 됩니다 지금. 우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에 4억 5천 5억짜리도 있었는데 9억 가고요. 그 다음에 6, 7억 하던 것들이 뭐 11억, 12억 가서 예. 7, 80%는 다 올랐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 아니면 뭐 수도권의 요 중요한 지역에는 똑같은 것이 올랐을 건데 이 부작용이 크잖아요.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원하지 않는 갈등들 때문에 고생하시고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당사자가 되셨던 시청자분들은 얼마나들 고생들이 많으셨을지 정말 심각했어요. 맞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키워드. 뭐 제 입장에서는 대치동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예, 토지거래 허가가 큰 이슈가 돼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남권에 시행이 된 게 6.17 대책이죠. 예. 네,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의 키워드 중에 벌써 6개월이 지나서 옛날 얘기 같지만 6.17, 7.10 대책. 이것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난 시장에 충격을 줬죠. 예. 예, 충격을 주었고 그런데 벌써 지금 올해 12월 19일에 보는 입장에서는 벌써 옛날 얘기 같아요. 예, 강력한 대책이었고. 그때 처음에 취득세를 8%, 12% 중과한다. 예. 예? 양도세를 갖다 30%를 중과한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보유세를 뭐 더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취득, 보유, 양도 모든 세율을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막대하고 무지막지한 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린 다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부동산이 잡히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예상과는 좀 달랐네요. 저는 그때도 잡힐 거라고 예상은 안 했었고 네. 그때 대책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때 촬영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7.10 대책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고 굉장히 세고 좋은데 이게 현 정부의 3번째 정책이었으면 잡혔을 텐데 23번째 정책이라 아무런 더 이상 내성이 안 생겨서 안 잡힐 거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네. 말씀하셨던 거. 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를 달궜던 또 다른 키워드는 뭐가 있었을까요? 영끌, 그렇다. 네, 영끌. 패닉바잉. 패닉바잉. 영끌, 패닉바잉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잖아요. 벼락거지. 벼락거지. 벼락거지까지. 근데, 패닉스테잉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영끌 같은 경우가 아파트는 영끌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 하나 사러 가듯이 맞습니다. 제과점 가서 빵 사듯이 뭐 그렇게 나 아파트 하나 사러 가야지 그 딸랑딸랑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세대 때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도 그렇고 다 영끌에서 샀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올해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얼추 한 3가지 정도 부류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실수요자들, 예. 영끌을 해서 사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아니면 정말 여유가 많아서 영끌이 아니라 고급 자동차를 사듯이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신 거고
그렇죠? 특히 강남에는 많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고 또 올 연말에 수도권과 지방,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을 뚫었던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수요는 또 있었죠.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수요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영끌, 패닉바잉 이런 속에서 어떤 것도 구입하지 않고 1년을 보내셨던 분들은 올 초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탈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겠죠. 그렇죠. 사실 분노하실 겁니다. 패닉 바잉도 참 그렇잖아요. 다들 불안해서 사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더 오를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다시는 못 살 것 같고 서울에 내 집 없을 것 같고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결이 되지가 않았는데 네. 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느 정도 오를지에 대해서 감도 안 잡혀요, 솔직히. 그래요. 맞아요. 또 다른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최근 일이죠. 국토부 장관 교체. 예. 아, 정말로 욕 많이 먹었어요. 아, 네. 그렇죠. 정말로 김현미 장관이 욕 많이 먹었죠. 몇 년 동안. 그리고 본인의 의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물로서 국민들한테 많은 힘든 상황을 만들었던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이 비난받고 지탄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있는 동안 24개의 대책이 나왔죠. 예. 24개 대책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은영 대표님은 가장 이거만은 하지 않았어야 됐다. 뒤늦게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첫 단추부터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17년 파리 대책부터 네. 그냥 그때부터 줄줄이 그 이후에 뭐가 더 잘못됐다고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파리 대책은 그거였죠. 사는 집 아니면 다 파시라. 예, 사는 집 아니고 다주택이실 경우에는 중과를 때리겠다. 라는 메시지를 처음 한 게 파리 대책이었죠. 예. 그것보다도 첫 단추, 그 첫 단추가 그 파리 대책의 가장 강력한 거는 대출 규제였죠. 저는 대출 규제라고 아. 생각해요. 대출 맞아요. 규제, 예. 처음부터 거기서부터가 다 문제. 맞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해서 예. 갭 투자를 했는데 파리 대책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전까지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하던 사람들을 예.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에 끼고서 갭 투자하라고 예. 길을 바꿔준 대책이라고 그렇게 변질됐죠. 그렇죠. 예, 그 이후로는 다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 이후 9.17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9.17에서는 또 잘못된 게 임대사업자 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죠. 박정주 대표님은 김현미 장관이 개인 중에 했던 대책 중에서 이것이 가장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저는 했던 대책보다는 안 했던 대책이 아쉬운 거죠. 안 했던 대책. 예, 파리 대책이 나왔을 적에 공급도 같이 늘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했던 얘기는 서울의 공급은 충분하다. 서울의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급은 안 할 거고 수요만 잡으려고 했던 그게 가장 큰 미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요 근래 김현미 장관님 얘기하신 이유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서라도 만들겠다. 그래서 빵 또한 했더라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 3년 전에는 그걸 몰랐을까요? 3년 전에도 알았으면 그거를 벌써 만들어서 이 임기 중간에 끝에쯤 됐었을 적에 공급이 나올 수 있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 동안은 공급이 나올 게 없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몰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능을 우리가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저는 김현미 장관이 했던 대책 중에 가장 회착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2017년도 12월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예.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세액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너도 나도 이 판에 들어와라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었고, 그래서 그 사인을 본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아주 좋은 판이 열렸군 하는 마음으로 너도 나도 들어왔고, 9개월 만에 그 다음에 9.14 대책에서 말을 번복하잖아요. 9개월 만에 번복하고 다시 주기로 했던 대책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서 올해 7.10에서는 그나마 임대사업 존재조차도 예. 완벽하게 해버리는. 그렇죠. 저는 이 혼란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정말 많은 악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국토부 장관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국토부 장관보다는 네. 더 미운 사람은 솔직히 박원순 시장이에요. 뭐 안 계시는 분한테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통령이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요. 물론 대통령도 믿지만 서울시의 공급이 부족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다 막아놓고 도시재생 사업 하겠다고 이상한 정책들 많이 하셨는데
정리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가셔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지역에서는 장애물, 큰 장애물이었죠. 그리고 내놓는 대안이 또 확실하면 그 장애물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 그 대안이라는 것이 사실 현실과는 좀 거리가 많았던. 맞아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고 잘 선거. 그리고 예. 뭐 임기는 짧지만 네, 보궐선거가 있고 새로운 시작이 나와서 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좋은 길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질 좋은 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는 집에다가 벽 하나 좀 더 그려놓고 지붕 고쳐주고 맞아요.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들이 가장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죠. 쉽게 말하면. 그게 가장 큰 네. 패착인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장관이 변창흠 장관으로 내정자로 예. 교체가 됐습니다. 변창흠 내정자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많아요. 이우정 대표님은 내년에 변창흠 장관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장관을 바꾸는 거를 물론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라 했으니까 근데 바꿀 수밖에 없었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진짜로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예. 바꿔라 했잖아요. 아니 과연 그 다음에 할 사람은 있을까? 청문회 또 하려고요? 청문회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남았다고 임기를 그 장관 자리를 맞아요. 올 사람은 있을까라는. 요즘엔 장관 청문회 한번 나가면 예. 걸레가 되잖아요. 예, 진짜 집안. 탈탈 털려가지고 분명히 그래서 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예전에도 사의를 표했다가 다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청문회에서 예. 버틸 분들이 없던 예. 상황이다. 그렇죠. 평론문에서 뭐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안 바뀔 줄 알았어요. 할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배포 있으신 분이 청문회 하겠다는 분이 계시긴 계시네요. 예, 이분이 배포는 정말 있어 보여요. 예. 이 상황에서 이걸 맡은 거 보면. 예.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동산 이 상승 예. 정부의 규제가 안 먹히는 이 시장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입장들이 많잖아요.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듣지 않는다.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와도 분명히 부동산을 잡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뭐 양도세를 완화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국토부 장관이 정부와 여당과 등 지어서 혼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할 사람을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여태까지의 정책 방향이 예.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넘어간 것은 여태의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맞아요. 여기서 양보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저는 변창흠이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별로 이 전까지. 네. 관심도 없었던 뭐 LH 사장? 네. 뭐 제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맞습니다. 위치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김현미 장관 시절에 정책은 김수현 전 정책 수석부터 해서 변창흠 현 내정자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반영돼 있었다. 그 이후에 장관이 내정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했고 뭘 했는지를 찾아보고 많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경악을 했죠. 예. 근데 이런 차라리 김현미 장관 때가 그립다. 뭐 그렇게 라는 말이 말씀하시는 바로 나왔어요. 예. 저는 좀 얘기를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네. 변창흠 장관이 구원투수로 나온 이유는 서울에 공급이 없잖아요. 예. 빠른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변창흠 장관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말고 소규모로 그래서 빌라나 아니면은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변창흠 장관이 좀 더 능력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의 공급을 늘리려고 구원투수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땅을 가지신 분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좋은 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앞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보다는 뭔가 좀 열악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굉장히 열악한 편이고 더 서민들이 많이 살던 집인데 이제는 그거를 정부에서 사들여서 거기다 공공임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마저도 가격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아파트였는데 이제 그런 주택, 빌라를 사는 사람
뭐 거기 사시는 분들도 소유주는 오르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그거를 사는 사람들은 더 서민이 했었더라는 거죠.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서민들이 있는데 그거의 가격도 더 올라갈 거고 공공주택 지금 오늘도 얘기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뭐 규제 풀어가지고 공공주택 많이 하겠다 어쩌겠다 얘기하고 있지만 서민으로 갈수록 자동차가 더 필요해요. 주차장 더 확보해야 되고요. 사실은 생업에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공공주택은 원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더 떨어지는 자리에 어디에 가면은 출퇴근하는데 차가 더 필요한 확률도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지금도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런데 있는 웬만한 단독주택, 웬만한 빌라, 웬만한 다세대는 거의 주차장이 다 열악해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거기다가 더 규제를 풀어서 그런 것들을 더 공급하겠다,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쪽에서 뭘 하겠다, 호텔방을 뭘 하겠다, 갑갑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언발에 오줌 누긴 격처럼 지금 당장 급한 공급들, 그 다음에 전세난 때문에 서울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공급을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좀 봤거든요. 이 변창흠 장관이 온 것을. 그래서 분위기가 일단 대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이런 뭐 3인, 4인 가족이 사는 주거의 공급의 도심 내 확보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고 보겠지만 그 이하 그 세대수가 더 1인, 2인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젊다든지 아니면 좀 더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도심에서 버티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마이너한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은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대라든지 이런 서울 외곽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것들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 판매 조건부, 토지 임대부 이런 쪽으로 진행하면서 분양가나 이런 부분을 낮춰서 어쨌든 그쪽으로 확충을 해 나가려고 할 텐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많이 걸리겠죠. 네. 그때까지 일단 원발에 오줌 누기죠.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 그런 1, 2인 가구, 청년 가구들 이런 데 활성화하고 싶으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피스텔 규제 풀어서 주택수에서 빼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도심 내 오피스텔 많이 지을 거고 사람들도 소유도 많이 할 거고 여러 채 가지고 임대도 많이 넣을 거예요. 수익률도 좋고. 근데 그렇게 풀어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좀 이상한 데서 찾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도심에 소규모로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하는 공급업자들 예. 지금 다 미분양 났잖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2억 5천인데 분양가가 2억 5천이죠. 예. 맞아요. 요지인데도 그래요. 2호선 주변인데도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분들은 이 수요는 전세가 2억 5천이라는 얘기는 수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분양가도 2억 5천이라는 얘기는 그걸 쑥 받아서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맞아요. 막대한 취득세 맞아요. 이걸 삼으로써 다른 거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중과 부담 맞아요. 보유세에 대한 중과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이 도심 내 오피스텔이라든지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는 부분이 이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 1, 2인 가구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싶으면 그런 게 아닌 오피스텔 공급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래 민간으로 풀어주는 게 정답인데 이걸 공공으로 하겠다니까 갑갑하긴 하죠. 그래도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공급을 어찌됐든 늘려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변창흠 장관님이 나오셔서 이걸 총대를 메고 만들어내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진다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LH에서 내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할 테니 좀 더 잘 지어라 이런 메시지는 시장에 주긴 주었어요. 13평 아파트에 4인 가족 살 수 있다 욕 바가지로 먹었지만 예, 그 기사들이 반은 팩트고 반은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주택들의 공급이라도 지금 일단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른 3기 신도시에 3년 걸리는 이런 공급이 시기를 이미 놓친 건 사실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년도에 8.2 대책이 나왔을 때 공급 대책도 같이 나왔어요. 20년에 8.4 대책 공급 대책 말고 17년에 8.2 대책 이틀 후에 17년도에 8.4 대책을 내놨다면 지금의 이런 일은 없었겠다 최소한. 그렇죠. 좀 덜했겠죠. 그러면 내놨던 정책에도 많이 먹힌 부분도 있고 시장에서 좀 지금보다 다들 이렇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매도인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요. 보유세 때문에 힘들고 임대인은 세입자가 지금 안 나가서 자기가 입지도 못하고 임차인은 나가라 그러는데 세가 60% 70% 올랐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럼 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살지 안 할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8.4 대책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3년 전에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8.4 대책 자체도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있던 데다가 울거먹게 하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찍었지만 그리고 도심에다가 그냥 그런 소형주택 짓겠다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도 제대로 된 공급 대책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들 대부분은 다 있었던 거 다시 그냥 좋아요. 정상적인 공급 대책이 나왔으면 자, 좋겠다는 우리가 얘기죠. 자,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그것이 완벽한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면 예. 공급이 확실히 되느냐 도심 내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천세대를 멸실하고 일반 분양을 포함해서 다시 재개발을 시킨다 해도 늘어나는 세대수는 2,300세대, 3,400세대 불과해요. 그렇죠? 그럼 10개 단지를 해봐야 늘어나는 세대수는 3,4,0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해주는 것만으로도 방법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그 상황에서 그럼 그만큼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부지는 없다. 그래서 여기다 지으려면 아까 말한 8세 대책에 나온 그 곳곳의 태능 CC라든지 무슨 부지라든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때려 넣는 방법과 3기 신도시 외곽에다가 많은 공급을 하는 걸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 말씀해주세요. 예, 도심은요 더욱더 규제를 풀어줘서 50층, 100층 올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 도심은 50층, 100층 올리고요. 서울 외곽은 뭐 한 35층까지 하고 경기도는 15층, 지방은 5층짜리 아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도심에 사는 사람도 시골 지방 내려가서 나는 5층짜리 이런 데 살고 싶어 넓게 쓰고 싶어 해서 가는데 지방도 30층 서울도 지방도 20층 서울도 20층 똑같이 이러니 거기 서울 사람들 강남 사람들은 왜 거기 가서 사냐는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에 고밀도 개발을 해서 아까 서울 중심부는 50층 100층 건설회사 능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200층 지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데를 때려 놓고 그 다음부터 벌려 나가야 되는 거죠. 외곽으로. 자,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예. 음마아파트 공공재건축 하는데 공공재건축 받아들이면 용적률 엄청 올려준다 했잖아요. 예. 굉장히 말한 대로 50층, 70층 올려준다 하는 거잖아요. 예. 안 하잖아요. 공공재건축에서 막 그거잖아요. 공공재건축이라는 자체가 소유권을 가지고선 뺏어먹기잖아요. 그거를 왜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면은 자, 그래요. 그러면 이호정 대표님 말씀은 용적률만 완화해주고 뺏어가는 건 없이 이걸 아니 정도껏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요. 정도껏 부분은 네, 어쨌든 정도가 그래야 기부 되는 채납 있어야죠. 당연히 기부 채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풀어주는 거에 그 정도 수준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죠. 자, 그러면 저기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줄이고 예. 혜택은 넓혀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아니 공공재건축의 문제가 뭐냐면은 공공재건축 사람들이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강남 사람들? 강남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요. 차라리 50% 가져간 임대가 들어온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임대가 아닌 정부가 분양해도 돼요. 정부가 가져가서 50% 차라리 분양한다고 그러면 아마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자, 생각이 그래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하는 게 이규정 대표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예. 대신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음반아파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임대 놓지 말고 용적률만 높여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조금만 갖고 가라. 아니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아니면 만약에 임대를 500세대를 넣지 말고요. 임대를 차라리 정부가 가져가고요. 분양해줘요. 돈 주고 들어오서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주라고요. 그걸 왜 임대를 주냐는 거. 임대랑 섞이기 싫어서 그런 게 문제였잖아요. 분양을 자, 하려는 거죠. 좋아요. 정부가 분양해주는 좋아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아파트나 이런 재건축을 승인을 해준 데 있어서 예. 아파트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임대 아파트가 싫으니 임대를 빼고 그것까지 분양해 주는 것까지 맞춰가면서 일을 진행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바라는 건 좀 과욕 아닌가 솔직히. 솔직히 과욕일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에 거기에 임대가 들어오면 과연 임대에 거기 들어올 사람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임대 아파트가 들어와서 싫어하는 것까지 내 이해하겠다고. 예. 음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마포에서도 벌어지고 맞아요. 심지어는 시흥이나 이런 세로대 은계지구나 이런 데도 똑같이 벌어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거복지는요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임대 아파트를 다 없애는 게 주거복지.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안 사는 게 진정한 주거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샀고 자기 집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많이 지어서 금액을 내려주면은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를 왜 임대 아파트 살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차라리 싸게 분양을 해주든지 그런- 적은 분양가로 뭐 공공분양은 맞아요. 그래서 저 분양을 해주든지 그래서- 분양을 해주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었지. 이효정 대표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것은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기에는 맞아요. 현재 상황에서 너무 사치인 것 같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수습하는 것만도 맞아요. 벅찬 상황에서 거기까지 기대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만약에 먼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공급 시그널 그렇게 하겠다 계획이 발표되면요. 그렇죠. 사람들은 아 나중에 나 집 살 수 있겠구나. 공급이 저렇게 많은데 서울에 저렇게 많은 집들을 지을 건데
라는 생각에 지금 패닉바잉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살 수 있으면, 근데 지금 사는 이유는 다시는 못 살 것 같잖아요, 서울에. 내 집. 계속 오를 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집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못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못 사죠, 이제. 못 사. 재밌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이호정 대표가 말했던 주택보급률 100%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것도 좀 끔찍해요. 누가 내 집을 사줘야지. 누가 내 집을 사줘야지 내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지. 그래서 어쨌든 주택보급률이 올라가는 거는 동의하는데 100%까지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문제와 논란거리들이 있겠죠.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을 잡을 때까지는 계속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가격이 원하는 정도의 금액. 저는 부동산 금액이 올라야 되냐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고요. 그렇다고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오르면 돼요. 부동산은 항상. 근데 그 이상 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정 물가 상승률 정도만 월급 오르는 만큼만 오르면 돼요. 부동산은. 네. 그러면 거의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공급을 서울 시내에 어떻게 하느냐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 일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면 정부의 정책은 8사 대책을 포함해서 예. 도심 내에서는 짜투리 짱들이를 해서 어거지로 예.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일부 보충을 하고 3기 신도시라든지 좀 외부에 그래도 좀 쾌적하게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3기 신도시의 용적률까지 올려가면서 쾌적성도 좀 떨어뜨리면서 추가로 좀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 갖고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해요. 대신 이것 외에 또 뾰족한 공급 방법이 있느냐, 그것이 재건축 재개발의 추진을 밀어주는 것이냐, 그것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 양쪽을 같이 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것도 좀 더 당근책이라든지 해서 주고, 아까 말했던 8사 대책했던 도심 지역 내 특장들을 이용한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하고,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살만한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것도 다 해야 돼요. 지금은. 다 해야죠. 네, 지금은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전세가가 오르고, 그래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더 외곽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사를 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은 아마 그런 영향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임대차 3법 나왔을 적에 한 일주일간 술을 엄청 먹었거든요. 이 정부에 너무 실망을 해서. 이 정부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없는 사람들 더 잘 살게 해주고 평등하게 뭐 이거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남음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3기 신도시도 한다고 했고 그럼 수요는 늘어났잖아요. 근데 임대차 3법을 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전세 사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물량도 없는 데다가 전세가가 당연히 오를 거라는 게 눈에 명확하게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박정대 대표님은 예상했잖아요. 그렇죠. 예상하셨잖아요. 예. 근데 정부에서는 예상 못한 것 같아요. 예상 못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직 순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못했다고, 예상 못했다고 못했을까요? 예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예상을 하고 나서 지금에서 그걸 수습하는 다른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속수무책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예상 못했다고 봅니다. 아니요. 아까 처음에 이 정부는 없는 사람들, 서민들을 많이 챙기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가려고 그래? 네? 처음에 그렇게 출발한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당과 서민당이 있어요. 얘기한 적 있죠? 알았어요. 자, 이게 스톱.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그런 거니까 일부러 간 거야. 누가 봐도